네, 반갑습니다. 다음순환 사회경제연구소 홍수열 소장이고요. 제가 제 소개를 할 때는 쓰레기에 대한 시민들의 질문에 의문을 풀어드립니다. 쓰레기 도우미, 쓰레기 박사라고 또 제가 소개를 합니다. 시작은 늦었지만 가급적 빨리 마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얘기 들어가기 전에 환경 문제 일반 잠깐 살펴보고 들어가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문제는 인간의 생산과 소비의 문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시는 화면에 보시면은 가운데 사람이 한 사람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슈퍼마켓 진열대 복장을 입고 서 있죠. 리우블린의 슈퍼마켓 2라고 하는 위장예술 작품입니다. 이 작품이 의미하는 바는 슈퍼마켓 진열대에 녹아 들어가 있잖아요. 소비에 녹아 들어가 있는 현대인의 삶을 풍자한다고 합니다. 현대인 한 사람이 사용하는 에너지 양은 사양고래 한 마리가 움직이는 에너지 양과 맞먹는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인간의 소비, 생태계에 대한 개입의 모든 지표가 1950년 이후로 급격하게 상승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대한 가속이다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고요. 1950년 이후에 그래프가 급상승하는데 2000년 이후에 그래프 상승이 또 급상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실가스만 예로 들더라도 1990년 이후에 30년 동안 인간이 배출한 온실가스 총량이 그 이전에 몇백 년 동안 배출한 온실가스 총량보다 훨씬 더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오늘날 현대인들의 환경에 미치는 충격이 굉장히 크다. 지구가 환경 문제로 멸망한다면 오늘날 우리 때문이다 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환경 문제의 위기를 총칭해서 인류세 위기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 작고하셨는데요. 파울 크리천이라는 노벨 화학상을 받으신 분이 2000년대 초반에 제시한 개념입니다. 혹자는 이 인류세라고 하는 것을 신석기 문명 이후에 인간의 위대한 찬란한 문명을 뜻하는 자랑질하는 용어로 쓰는데 잘못된 용어 사용입니다. 인류세라고 하는 용어는 인간에 의한 6번째 생물 대멸종이 진행되고 있다. 즉 인간에 의해서 자행되는 환경위기를 총칭하는 용어로 사용이 됩니다. 따라서 오늘날 환경 문제에 대한 극복은 인류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고요. 인류세 위기를 대표하는 가장 주요한 문제, 상징적인 문제 두 가지가 기후위기와 미세 플라스틱 문제 두 가지를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생물 대멸종이 얼마만큼 진행되어 있는가를 유엔에서 발표한 혹은 여러 기관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압축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은 자연 상태에서 생물종이 1년에 100만 종당 0.1종이 없어진다라고 합니다. 자연 상태에서는. 그러면 인간이 지금 발견해서 등록한 생물종이 100만 종 정도 돼요. 그럼 매년 0.1종씩 사라지는 게 정상적인 상황인데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0년 동안 약 470종의 생물이 멸종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1년에 그러면 뭐예요? 약 47종 정도가 멸종을 하는 거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현재의 생물 멸종의 속도는 자연 상태의 생물 멸종의 속도보다 500배 빨리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2015년에 카자흐스탄에 큰 코 영양떼가 살고 있는데요. 갑자기 62%가 떼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원인을 조사했더니만 이상 고온 및 습도로 인해서 몸속에 살고 있는 파스테우렐라균이라고 하는 균이 공격을 했다고 합니다. 이 파스테우렐라균은 큰 코 영양과 같이 공생하는 박테리아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기후가 변하니까 공생하는 관계에서 적대적인 관계로 돌변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조사했던 연구자가 기후변화가 방아쇠라면 파스테우렐라균은 총알이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인간의 몸에 있는 박테리아의 99%는 아직 인간이 모른다라고 합니다. 인간 몸에 있는 박테리아에 대해서 1% 정도만 알고 있는 것이죠. 99%는 여전히 미지의 영역이죠. 그러면 기후가 변화를 했을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미제 박테리아들이 우리를 겨누는 총알이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후위기를 생각할 때 혹은 미세 플라스틱을 얘기를 할 때에 인간이 자행하는 이런
환경 파괴로 인해서 이것이 방아쇠라면 어디에 어떤 식으로 총알이 다시 우리 몸에 박힐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죠. 공기를 풍선에 계속 불어넣으면 터지게 마련입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생산과 소비를 남용한다면 지구 생태에게는 견디지 못하고 터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인간 소비의 문제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게 저는 패스트 패션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통 의류 산업에서의 생산 주기가, 그러니까 신상이 나오는 주기가 1년에 2회라면 패스트 패션은 50회이죠. 한 달에 한 번씩, 그러니까 6개월에 한 번씩 신상이 나오는 게 패스트 패션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신상이 나오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요즘 울트라 패스트 패션이 또 나왔습니다. 울트라 패스트 패션은 일주일에 한 번씩 신상이 나와요. 신상이 나오는 주기가 빨라진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유행의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그 유행의 속도가 빨라지면은 사람들이 유행을 따라가기 때문에 멀쩡히 입을 수 있는 것들도 버리고 새 것을 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점점 더 자원을 낭비하는 생산과 소비 구조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다라는 것이죠. 쓰레기 강의를 하게 되면은 항상 나오는 질문이 있어요. 마음껏 써도 되는 친환경, 그러니까 친환경 재질로 바꾸면 되지 않냐라는 건데, 마음껏 써도 되는 친환경 재질이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회용 비닐봉투가 개발이 된 게 1960년대 스웨덴입니다. 구스타프 툴린이라는 사람이 슈퍼마켓에서 남용되는 일회용 종이봉투를 보고 충격을 받아서, 이렇게 우리가 일회용 종이봉투를 남용하면은 숲이 남아나질 않겠다,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고민하다가 일회용 비닐봉투를 개발을 하게 됩니다. 60년이 지난 시점에서 일회용 비닐봉투가 문제라고 해서 다시 종이봉투를 쓰자라고 얘기를 해요. 60년의 문제로 되돌아갑니다. 문제는 종이냐 비닐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앞에 있는 일회용이 문제예요. 근데 이 일회용이라고 하는 문제는 도외시하면서 마치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재질만이 문제인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환경 문제를 야기하는 우리 생산과 소비 문제의 본질을 은폐시키는, 이건 뭐예요? 결국은 생산이 위축되는 것을 싫어하는 생산자들의 마케팅에 우리가 소비자들이 휘둘리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마음껏 써도 되는 친환경 재질은 없다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이제 플라스틱과 들어가게 되면 또다시 요새 나오는 건 뭐예요? 생분해 플라스틱이죠. 마치 플라스틱 문제의 대안인 것처럼 생분해 플라스틱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생분해 플라스틱은 써도 되는 것처럼, 일단 생분해 플라스틱은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막 생분해 플라스틱에 대해서 제가 막 문제점들을 얘기를 하니까 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생분해 플라스틱만 따로 모아가지고 전용 매립장을 만들어서 매립을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잘 분해가 되니까. 매립장이 잘 묻으면 빨리 썩으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가 막히는 거죠. 왜? 잘 썩는 것들을 매립장에 묻으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매립장 안에서 썩으면서 뭐가 나옵니까? 메탄이 나오죠. 그럼 메탄이 매립가스로 나오면 온실가스 23배 효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잘 썩는 생분해 플라스틱은 마음껏 사용하면서 그 쓰레기를 다 묻어버리게 되면 지구 온난화 문제는 더 커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재질의 대체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그것은 소비자에게도 잘못된 신호를 준다. 마음껏 써도 된다라고 하는 잘못된 신호를 준다라고 하는 것이고, 본질적으로는 우리의 생산과 소비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 아이들에게 지속 가능한 미래를 물려줄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발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순환경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순환경제 제일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자원이 계속해서 순환되는 구조인 것이죠. 자원의 투입과 쓰레기 배출이 최소화된 모델을 순환경제라고 얘기를 하고요. 순환경제의 제일 반대편에 있는 것이 선형경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 그대로 물질의 흐름이 직선의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원을 캐고 쓰고 쓰레기로 버려버리는 일직선상의 낭비적인 경제, 물질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해서 선형경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뭐예요? 캐고 쓰고 버리기만 하니까 자원고갈이 문제와 쓰레기 처리로 인한 환경오염의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런 낭비적인 직선의 물질 흐름을 순환의 구조로 만들어서 자원고갈이 문제와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하는 것이 순환경제고요. 이 가운데
재활용 경제라고 하는 모델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 재활용 경제라고 하는 것은 자원을 캐고 쓰고 바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재활용을 한 다음에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재활용을 하는데 물질 흐름은 선형 경제와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활용을 한두 번 하고 버리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봤을 때는 선형 경제와 큰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의 재활용은 불완전한 재활용이에요. 쓰레기 문제를 해결한 재활용이 아니라 쓰레기 문제를 잠시 늦춘 재활용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의 재활용은 뭐예요? 소비자들한테 오히려 잘못된 신호를 주는 거죠. 분리 배출했으니까 재활용되니까 마치 쓰레기 문제가 소비자의 눈앞에서 사라지는 것과 같은 착시 효과를 주면서 쓰레기 문제가 더 심각하게 진행되도록 방치하게 되는 문제를 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불완전한 재활용을 완전한 재활용, 그러니까 한 번 재활용하고 버리는 재활용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재활용될 수 있는 완전한 재활용 시스템으로 어떻게 갈 거냐라고 하는 것이 현재의 재활용 경제 시스템에서 순환 경제 시스템으로 가는 과제가 되겠고요. 순환 경제로 가려면 재활용은 닫힌 고리 재활용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페트병을 페트병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페트병을 가지고 녹여서 섬유를 뽑아내서 옷을 만들어요. 지금 이것도 저는 뭐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게, 페트병을 가지고 장섬유를 뽑아내가지고 옷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마냥 박수를 쳐줘야 될 거냐? 저는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페트병을 가지고 장섬유 만드는 것은 저는 패스트 패션 산업이 자기 문제를 은폐하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패스트 패션이 뭐예요? 자꾸 의류 쓰레기를 엄청나게 발생시키는 거잖아요. 자꾸 공격을 받으니까 H&M이라든지 자라라든지 유니클로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그럼 자기도 재생원료를 옷 만드는 데 사용해서 쓰레기 문제에 기여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때 재생원료는 어디서 나와요? 페트병에서 오는 거잖아요. 아니, 섬유를 가지고 다시 섬유로 재활용하는 게 진짜 재활용인 거지. 지금 섬유 쓰레기는 계속 재활용이 안 되고 소각되도록 방치를 해놓은 상태에서 왜 페트병을 가져와서 재활용을 하면서 마치 의류 쓰레기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페트병은 페트병으로 재활용하도록 내버려 두고 의류는 다시 의류로 재활용을 해야 되죠. 근데 지금 의류는 의류로 재활용을 못해요. 기술이 안 돼요, 지금. 그러면 패스트 패션 산업 혹은 화학 섬유를 만드는 회사들이 지금 해야 될 건 뭐예요? 페트병을 기웃거리는 것이 아니라 섬유를 다시 섬유로 재활용하는 기술 어떻게 개발할 거고 이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거냐라고 하는 것들을 고민해야죠. 그러니까 이런 본질적인 고민과 노력은 도외시한 상태로 지금 페트병 가지고 옷 만든 가지고 우리 눈을 현혹시키고 있다. 그래서 페트병을 가지고 장섬유로 재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폄하할 필요는 없지만 이것이 우리 눈을 가리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은 문제의식을 흐리게 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또 이렇게 되면 이제 플리처 마마 같이 페트병 장섬유 가지고 열심히 재활용하시는 분들의 기운을 빠지게 하는 소리 돼 있고 있지만, 그쪽은 그렇게 잘 하시는 거예요. 잘 하시지만 이것이 저는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패스트 패션 산업이 이것을 가지고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심을 가져야 된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자원의 사용량이 많아지게 되면서 자원의 가격이 폭등하게 되고 자원 조달의 안정성이 무너지게 되면서 순환 경제의 문제는 격 산업의 문제로까지 비화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원 순환과 순환 경제가 사람들은 그냥 똑같은 얘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다르고 다른 거예요. 순환의 경제가 붙어버렸어요. 이거는 저는 굉장히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순환 경제를 우리가 얘기했을 때 산업 스스로가 자원 순환을 산업의 문제로 깊숙이 이해하고 산업의 영역으로 끌어들였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즉 산업의 입장에서 앞으로 자원 조달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천연 자원에 의존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순환 자원에 의존하는 시스템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인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앞으로는 우리가 순환 경제를 얘기할 때는 산업의 표준이 바뀌게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산업의 표준이 바뀌는 건 뭐예요? 재생 원료를 사용하지 않는 제품은 앞으로 시장에 출시하기 어려운 시대가 점점 더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되면 뭐예요?
자기 제품에 쓸 수 있는 고품질의 재생원료를 확보하지 못하는 산업 혹은 국가는 글로벌 시장 경제에서 경쟁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순환경제와 관련해서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 기업들은 규제 저항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그는 눈앞의 이익만 보면서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는 겁니다. 오히려 정부가 순환경제와 관련된 규제를 하는 것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규제에 단순히 저항하기보다는 오히려 정부한테 순환경제로 이행하기 위해서 더 지원을 해달라. 그럼 우리가 더 노력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것이 기업이 장기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관점에서 그동안의 추상적인 뭔가의 도의적인 이런 가치 이런 식으로 추상적으로 그냥 자기들 보여주기 식으로 행동을 해왔다면 지금의 시점에서 환경은 자기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반드시 흡수해야 될 자기가 가야 될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업들이 반드시 알아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보면은 55%가 에너지에서 나오고요. 45%가 제품 소비 분야에서 나옵니다. 여기서 이 제품이라고 하는 것은 고기까지 포함되는 농업 분야까지 포함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보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에너지 전환에 성공한다라고 하는 것은 절반의 과제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화석연료를 재생에너지로 전환시켰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온실가스 배출량이 확 줄어들 거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품 생산과 소비 영역에서의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어떻게 줄일 거냐라고 하는 것이죠. 땅속에 묻혀있는 탄소를 캐내가지고 대기 중에 날려보는 게 화석연료만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시멘트도 마찬가지예요. 그 석회석도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땅속으로 고정된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계속 건물을 짓고 부수고 하면서 시멘트를 계속 써요. 땅속에 석회석을 계속 캐내게 되면 그건 역시도 땅속에 묻혀있는 이산화탄소를 대기 중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국은 기후위기 대응이라고 하는 게 에너지 전환만 성공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다. 동시에 에너지 전환과 동시에 순환경제로 가야 돼요. 이 말은 뭐냐? 물질 전환이 같이 가야 기후위기에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것이다. 사람들이 자꾸 너무 에너지 전환에만 기후위기 대응 방법에 꽂혀 있어요. 일단 당장 급하고 시급하고 할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에너지 전환에 집중을 하는데 우리가 조금 더 폭넓게 기후위기 대응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자, 순환경제라고 하기 위해서는 핵심은 리디자인이에요. 생산과 유통, 소비, 배출 전 단계에 개선이 필요하다.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 단계에서 소비자가 아무리 잘해봤자 생산과 유통에서 받쳐주지 않으면 순환경제로 결국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순환경제라고 하기 위해서는 생산과 유통에서의 변화가 같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거를 다시 세 줄로 요약하게 되면 생산 단계에서 낭비 없는 생산을 어떻게 할 거냐, 소비 단계에서 일회용 없는 소비를 어떻게 할 거냐, 폐기 단계에서 닫힌 고리 재활용, 그러니까 순환경제에 적합한 물질 순환을 어떻게 할 거냐, 이 세 가지의 굵직한 과제들을 이행할 수 있어야 순환경제로 갈 수 있다.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제 플라스틱 문제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플라스틱이 왜 문제가 되냐면 결국은 플라스틱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건데요. 플라스틱이 왜 많이 사용하냐? 플라스틱이 그만큼 물성이 좋기 때문이죠. 기능적으로 보면 굉장히 뛰어납니다. 혹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이 머릿속에서 상상한 모든 것들을 물질로 구현할 수 있는 물질이 이 플라스틱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물질의 성능이 뛰어나고요. 두 번째, 화석연료에 기반을 하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천연 소재에 기반했던 물질 소비의 양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었던 기반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플라스틱의 장점에 대해서 찬양하는 사람들은 물질 민주주의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민주적 사치의 상태. 천년 자원에 기반을 했을 때는 소수의 특권 계층만이 그 소비를 누릴 수가 있었다면 플라스틱의 발명으로 인해서 모두가 물질 소비를 평등하게 누릴 수 있게 되었다. 물질 소비의 민주화를 구현했다. 이런 식으로 찬양을 하고요. 이 물질 소비의 민주화 사례를 잘 보여주는 게 또 오헨리의 소설 크리스마스 선물이에요. 1905년에 발표를 한 거거든요. 이 크리스마스 선물의 얘기는 뭐예요? 남편과 부인이 서로가 필요한 선물을 했지만 결국은 필요 없는 선물을 한 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자기 아내 델라에게 준 선물이 뭐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할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금시계를 팔아서 자기 아내의 그 금발을 장식할 수 있는 머리빗을 선물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은 당시 머리빗은 금시계를 팔아야 살 수 있는 고급 사치품이었다. 뭐 지금 같으면 거의 샤넬 가방 정도의 가치를 갖고 있는 고급 제품이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머리빗이 왜 그렇게 고급 제품이었냐? 그것은 다 거북이 등껍질로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고급 소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1920년이 되게 되면은 모든 여성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머리빗이 바뀌게 됩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 플라스틱으로 머리빗을 대체하면서 이 플라스틱의 뛰어난 모방성으로 인해서 거북이 등껍질의 문양을 완벽하게 재현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플라스틱으로 거북이 등껍질 모양을 무늬를 가진 빗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되면서 모두가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물질 소비의 민주화를 구현했던 사례가 되겠는데, 그런데 너무 많이 사용하니까 이제 플라스틱의 남용으로 인해서 플라스틱 오염의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플라스틱에 대한 온갖 공격이 나타났는데요. 플라스틱에 대한 공격 중에서 제가 봤던 제일 센 워딩은 우주에 풀려난 사악한 기운, 이런 주술적인 저주를 퍼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꿈의 물질, 악마의 물질, 뭐 이런 식의 서로 대비를 하는데요. 뭐 플라스틱이 뭔 죄가 있겠습니까? 플라스틱을 쓰는 인간의 문제가 되겠죠. 역사를 한번 살펴볼까요?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어 플라세인, 성형 잘하다, 가공을 잘할 수 있다, 이런 말에서 유래를 하고요.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단어는 1911년에 최초의 사전에 등재되고요. 그래서 성형수술을 플라스틱 서저리라고 얘기하는 것도 이 플라스틱이라는 말 자체가 성형을 잘한다는 뜻이고요. 최초의 플라스틱은 1869년에 존 웨슬리 하이엇이 만든 셀룰로이드가 되겠습니다. 당구공을 대체하기, 코끼리 사과로 만들었던 당구공을 대체하기 위한 용도로 개발을 하게 되는데요. 당구공을 만들긴 했는데 셀룰로이드로 당구공을 바로 대체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최초로 만들었던 셀룰로이드 당구공은 당구공이 부딪히게 되면은 총소리가 났대요. 그래서 최초의 당구공을 가지고 당구를 쳤는데 그 당구를 치자마자 총소리가 나면서 당구 치고 있는 사람들이 다 총을 빼들고 서로 막 겨누었다라고 하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오히려 셀룰로이드가 상용화되기 시작한 것은 이 머리빗이 최초로 더 상용화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런데 셀룰로이드는 완벽하게 화석연료에서 추출한 물질로 만든 것은 아니고요. 셀룰로즈라고 하는 천연 물질에다 화학약품을 섞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반 플라스틱 정도. 그러니까 완벽한 플라스틱은 아니었고요. 완벽한 플라스틱은 1907년에 베클랜드가 페놀 수지를 발명을 하면서 시작이 되었고요. 베클랜드는 페놀 수지를 개발한 공로로 1924년에 타임즈 표지에 실리게 되고요. 당시 타임즈 표지에 베클랜드 사진을 치면서 페놀 수지에 대해서 materials of thousand purpose, 수천 가지 용도를 가지고 있는 물질이다 라고 하는 찬사를 보내게 됩니다. 1930년대가 되면 사실은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플라스틱은 1930년대와 40년대 대부분 다 개발이 됩니다. 1935년에 듀폰사에서 나일론을 개발하고요. 이때 개발한 나일론으로 38년에 스타킹을 출시를 합니다. 그때 금이줄보다 가늘고 강철보다 강하고 비단보다 좋은 섬유라고 하는 찬사를 받게 되고요. 나일론 스타킹을 출시하자마자 나일론 스타킹 파는 가게에 줄을 나래비로 서면서 쓰게 되지요. 예.
예, 듀폰사가 원래 하약 공장이에요. 듀폰이 라부아지의 제자거든요. 스승이 목 잘리자마자 미국으로 도망쳐서 화약 공장을 세웁니다. 그래서 듀폰이 화약으로 남북전쟁 1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전쟁으로 인해서 큰 돈을 벌어요. 근데 전쟁으로 인해서 큰 돈을 버니까 듀폰사에 뭐가 따라붙어요? 죽음의 상인이라고 하는 별명이 따라붙게 되니까 듀폰이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야, 우리도 전쟁 물자 말고 좀 생활에 필요한 거 좀 만들어보자. 그렇게 하면서 화학자들 다 스카우트해서 묻지마 투자를 하고 그 결과 나온 게 나일론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스타킹이 만들게 되면서 짜잔! 이렇게 환호를 했는데 38년 다음에 39년에 뭐가 터져? 2차 세계대전이 터집니다. 그리고 곧이어 미국도 참전을 하게 되면서 미국 여성들 사이에 스타킹 모으기 운동이 벌어져요. 왜? 나일론이 낙하산 소재입니다. 그래서 나일론으로 낙하산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중에는 미국 여성들이 나일론으로 만든 스타킹을 못 신어요. 나일론 물자가 군수 물자가 됩니다. 그래서 듀폰은 그렇게 전쟁으로 멀어지고 싶어 했지만 결국 또 전쟁 물자에 휩쓸리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1934년에 폴리에틸렌이라고 하는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플라스틱이 개발이 되는데요. 폴리에틸렌이 개발되자마자 역시 얘들도 전쟁 물자로 갑니다. 이 폴리에틸렌이 뭘로 쓰였냐면 영국에서 개발한 레이더의 절연 물질로 쓰여요. 그래서 영국이 레이더를 개발하면서 독일과의 공중전에서 우위를 점하게 된 계기였거든요. 이 폴리에틸렌이 2차 세계대전에서 또 역시 연합군이 승리를 하는데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40년대 초에 페트 섬유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페트병보다 페트 섬유가 먼저 만들어지게 됩니다. 나일론과 관련해서 또 우리가 쓰레기 관련해서 얘기하는 게 계획된 진부와 이런 개념을 써요. 계획된 진부라고 하는 거면 그러니까 사실 생산자 나쁜 놈 이런 건데 생산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소비자가 물건을 오래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봉건 시대에 그 황태자가 제일 싫어하는 게 황제인 아버지가 오래 사는 게 제일 싫은 거고 생산자들은 소비자가 물건 오래 쓰는 게 제일 싫은 거죠. 그러다 보니 자꾸 소비자가 물건을 빨리 버리게 만듭니다. 이것을 계획된 진부화라고 해요. 이게 뭐냐? 소비자가 그 물건을 질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성능인데 자꾸 새로운 디자인을 집어넣어가지고 마치 새로운 것들이 나오는 것처럼 착각하게 해서 기존에 멀쩡히 쓸 수 있는 것들을 버리게 만드는 게 계획된 진부화 개념인데요. 이 계획된 진부화의 사례 중에 하나가 나일론 스타킹이 있어요. 아니, 낙하산 소재로 쓰이는 이 튼튼한 실이 왜 스타킹으로 만들면 올이 잘 나가냐? 약품을 집어넣어요. 잘 끊어지게.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전까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물질들은 다 대부분 개발이 됩니다. 그런데 개발되자마자 전쟁이 터지면서 군수물자로 쓰여요. 그러다가 전쟁이 끝나면서 군수물자로 쓰였던 플라스틱이 드디어 일반 소비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물질로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궁핍의 시대에서 대중소비의 시대가 개막되고 이 대중소비의 시대가 개막되는 데 있어서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게 플라스틱이 되는 거고요. 플라스틱 산업은 드디어 이 플라스틱을 이용해서 떼돈을 벌 수 있겠다라고 하는 장밋빛 상상을 하게 되는데요. 이 초기에 또 플라스틱 산업이 많은 우여곡절을 겪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재밌는 게 플라스틱으로 일회용 컵이라든지 이런 일회용기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걸 딱 소비자한테 팔면 소비자들이 한 번 쓰고 버리는 이 편리함에 젖어서 이게 막 플라스틱을 많이 쓸 거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크게 산업이 번창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일회용 컵을 딱 만들어서 짜잔하고 소비자들한테 줬는데 소비자들이 쓰고 버려야 되는데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재사용을 해요. 왜? 한 번 쓰고 버리는 문화를 경험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일회용이라고 줬는데 그걸 계속 재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산업이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뭔 짓을 하냐? 소비자들이 한 번 쓰고 버리는 문화에 익숙해지도록 그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벌이게 됩니다. 거기서 나온 게 1955년에 미국 라이프지에 설립했던 표지 사진입니다. 하늘에서 비처럼 쏟아지는 일회용품을 온 가족이 열광하면서 맞이하는 것들이죠. 자, 이 편리함을 즐겨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50년대 미국 플라스틱 산업이 모여서 결의를 다집니다. 그때 나왔던 강연 제목이 뭡니까? The future of plastic is in the trash can. 플라스틱의 미래는 쓰레기통에 있다.
한 번 쓰고 쓰레기로 버리는 이 소비 문화에 소비자들이 익숙하게 만드는 것이 플라스틱 산업의 미래다. 그러니까 플라스틱 산업은 재사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들을 집어치우고 일회용에 집중을 해라. 이 결의를 50년대에 다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60년대가 오게 되고요. 60년대에 플라스틱 시대가 활짝 펼쳐지게 되고요. 60년대 플라스틱 시대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영화가 더스틴 호프만이 주연했던 영화 졸업입니다. 아이비리그를 졸업하고 진로를 고민하는 청년에게 사업을 하는 아버지 친구가 파티에서 불러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얘야 일로 와봐. 저스트 워널드. 너한테 딱 한마디만 할게. 플라스틱이야. 플라스틱 업체에 취직해. 그러면 너 먹고 사는데 문제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67년에 나온 영화인데요. 이미 플라스틱 산업이 전도 유망한 산업으로 자리를 잡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60년대에 이제 일회용 컵의 황금 시대가 개발이 됩니다. 1960년에 다트사에서 스티로폼 컵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스티로폼 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따뜻한 커피를 먹을 수 있는 컵으로서 이 일회용 컵이 쓰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왜 스티로폼이냐? 단열 효과가 뛰어나니까 커피를 담을 수 있는 일회용 컵으로 먼저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이런 스티로폼 컵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1964년이 되게 되면은 세븐일레븐에서 일회용 컵 테이크아웃 서비스를 최초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세븐일레븐을 지금 우리는 일본 회사를 알고 있는데 원래 미국 회사예요. 일본 업체가 인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세븐일레븐이 뉴욕에서 1964년 테이크아웃 서비스를 시작을 하게 되고요. 일회용 컵에 뜨거운 커피를 담아서 테이크아웃 하게 되면 넘치는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컵 리더가 67년에 발명이 되는데, 이때 컵 리더는 그냥 평평하게 붙여가지고 찢어서 그냥 먹을 수 있는 굉장히 원시적인 형태였고요.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컵 리더는 1984년에 미국 솔로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든 솔로 컵에 부착된 컵인데요. 여기 보시면 왜 이런 디자인이 만들어졌느냐? 일단은 볼록합니다. 왜 볼록하냐면은 80년대부터 미국에서 라떼 커피가 유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크림이 들어가 거품이 일어나게 되니까 그 위에 컵에 공간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풀어 오른 모양의 리드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저기 마시는 뒷부분에 홈이 파이게 됩니다. 이 한국 사람들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디자인이에요. 왜 저렇게 홈이 파이느냐? 서양인들이 커피를 마실 때 코가 부딪힐까 봐서. 저도 부딪혀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홈이 파이게 됩니다. 이게서 원래 솔로사가 종이컵을 만드는 회사였고요. 이 종이컵에 딱 맞는 컵으로서 이 솔로 컵 뚜껑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대대적으로 유행하게 되는 것은 스타벅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타벅스에서 그 하워드 슐처 회장이 스타벅스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이제 스타벅스 매장을 확대시키고, 이 스타벅스 매장에 사용되는 컵을 무엇을 쓸 거냐라고 하는 것 할 때 60년대부터 사용했던 다트사의 스티로폼 컵을 쓸 거냐, 종이컵을 쓸 거냐라고 하는 것들을 선택해야 되는 시점에서 스타벅스는 이 솔로사의 이 컵 뚜껑을 쓰기를 원했는데, 솔로사는 종이컵을 만드는 회사였기 때문에 우리는 종이컵에만 이거 쓸 거야 라고 하면서 스타벅스가 종이컵, 이 컵 리더 때문에 종이컵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80년대까지 치열하게 경쟁했던 스티로폼 컵과 종이컵에서 종이컵이 결정적인 우위를 차지를 하게 됩니다. 스타벅스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다음에 두 번째, 테이크아웃 커피에서 필수템, 컵홀더. 컵홀더는 1990년대에 자바 자켓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출시되는데, 저 사람이 이제 개발을 한 건데요. 어떻게 개발했냐면은 자기 딸을 학교에 등교하다가 차에서 내리다가 컵이 너무 뜨거워서 커피를 자기 옷에 쏟으면서 뜨거운 맛을 보면서 영감이 떠올랐대요. 그래서 저거를 생각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전까지는 스타벅스에서 종이컵을 선택을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단열이 안 되면서 막 종이컵을 두 개 겹쳐서 테이크 아웃 해야 되고 하는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저는 컵 홀더가 개발되면서 그 문제도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90년대 본격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행시킨 건 이제 스타벅스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테이크아웃 문화가 형성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부터인데요. 최초로 테이크아웃 커피 전문점이 생긴 것은 1998년 할리스 커피, 압구정의 할리스 커피 1호점이 개점하면서 최초로 테이크아웃 커피점이 만들어졌는데요. 이게 왜냐면은 그 할리스 커피가 왜 만들어졌냐면 원래 신세계가 스타벅스를 한국에 들여오기 위한 작업을 해요. 그런데 그래서 시애틀 본사에 직원들을 파견해서 연수를 시킵니다. 그래서 연수가 끝나면은 한국의 스타벅스를 신세계가 도입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작업들을 하게 되는데 IMF가 터지면서 신세계가 이 신사업을 접게 됩니다. 그러면서 당시 시애틀 본사에 파견되었던 직원들이 귀국을 하게 되는데 파견되었던 직원 중에서 한 사람이 이거 되겠다 한국에서 생각을 하면서 사표를 내고 독립해서 자기가 그냥 커피 전문점을 차려요. 그게 할리스 커피. 이고 시애틀 본사에서 연수를 받을 때 자기한테 유독 잘 웃어줬던 그 커피 전문점 여직원 이름이 할리스였어요. 그래서 할리스 커피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1년 뒤에 1999년에 이제 스타벅스가 한국 회사를 거치지 않고 직영체제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화여대 앞에서 스타벅스 1호점을 열게 되고요. 스타벅스가 한국 시장을 사전에 치밀하게 연구를 합니다. 그랬을 때 한국 사람들은 음료를 컵에 담아서 길거리에서 마시는 것들에 익숙하지 않다. 이것을 약간 식사 문화에서 안 맞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부감을 가지게 되는데 이 거부감을 어떻게 희소시킬 거냐. 여대생을 이용하자. 여대생이 이렇게 길거리에서 일회용 컵에 커피를 담아서 마시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게 젊은 트렌디한 문화로 자리 잡게 하자. 이렇게 기획을 해요. 그러면서 스타벅스가 1호점이 이대 앞에 1호점이 만들어지게 된 계기가 바로 그렇습니다. 이대생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기분 나쁜 거죠. 그래서 환경재단이 작년에 이대점에서 공유컵 운동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환경재단에 제안을 해서 이대의 반격으로 제목을 붙여라. 스타벅스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이제, 일회용 비닐봉투인데요. 구스타브 툴린이 만들었다라고 한 건 앞부분에 제가 말씀드렸고요. 최초로 만들어졌던 일회용 비닐봉투인데요. 모양이 티셔츠를 닮았다고 해서 티셔츠 봉지라고 하는 이름이 붙였습니다. 근데 이 일회용 비닐봉투도 비하인드 스토리를 보게 되면 또 재밌는 게 뭐냐. 처음에 개발한 것은 사실은 미국이에요. 근데 미국은 일회용 비닐봉투를 상용화를 시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고정관념 때문에 그래요. 당시에는 슈퍼마켓에서 종이봉투를 썼잖아요. 종이봉투는 뭐예요? 이렇게 세우는 봉투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이봉투를 대체하는 비닐봉투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봉투여야 된다. 이런 고정관념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세울 수 있는 비닐봉투를 개발했는데 이게 종이봉투보다 가격이 더 비싸요. 그러니까 상용화가 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구스타브 툴린은 이제 환경을 보호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그딴 거 필요 없어. 그냥 비닐 2개 겹쳐서 봉투 만들고 있는데 해서 그냥 티셔츠 봉투 만드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유럽에서 먼저 유행을 하게 되고 미국은 80년대 미국 최대 슈퍼마켓 체인에서 종이봉투 대신에 이 일회용 비닐봉투를 공식적으로 채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되게 소비자들 저항이 있었어요. 아니 봉투라고 하는 건 세워져야지 왜 안 세워져? 이렇게 소비자들이 컴플레인을 얘기하는데 소비자들이 컴플레인을 제기함에도 불구하고 슈퍼마켓이 밀어붙였던 이유는 뭐냐면 종이봉투에 비해서 비닐봉투가 압도적으로 싸기 때문에 경제성이 모든 것들을 다 제끼고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80년대 이제 일회용 비닐봉투가 종이봉투를 대체하는 것으로 전 세계로 유행을 하게 되는 계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60년대 P&G에서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일회용 기저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게 밀러라고 하는 P&G사의 연구자가 만들었는데 이분이 왜 일회용 기저귀 만들었냐면 은퇴하고 나서 자기 맞벌이하는 부부, 아들 부부의 손자를 자기가 봐줘야 되잖아요. 봐주는데 기저귀가 이게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좀 하게 할 수 없을까 해서 번뜩 일회용 기저귀. 당시 50년대에도 일회용 기저귀 있었는데 비닐로 만들었기 때문에 착용감이 굉장히 불편했기 때문에 외출할 때 잠깐 쓰는 그였는데 P&G사에서
밀스가 개발했던 일회용 기저귀는 펄프, 셀룰로스가 들어가 있는, 그래서 흡수가 잘 되는,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일회용 기저귀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일회용 기저귀는 개발됐을 때 사실은 여성 운동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약간 진보적인 제품이에요. 여성의 가사노동에서 해방시켜주고 조금 더 사회 활동들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줬다라고 하는 그 측면이 있죠. 그래서 밀스를 일회용 기저귀의 아버지다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있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일회용 기저귀 할아버지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70년대가 되면 드디어 나다니엘 웨스가 듀폰사에서 페트병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페트 섬유는 40년대 개발됐고요. 70년대 병으로 개발되는데, 당시 병은, 음료는 캔 아니면 유리병에 담았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유리병을 많이 사용을 했죠. 그런데 유리병을 플라스틱 병으로 대체하기 위한 시도를 여러 번 하게 되는데, 적합한 소재를 개발하지 못했어요. 강도를 못 갖춰서 막, 특히 탄산음료 같은 경우에 병이 터져버리는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나다니엘 웨스가 기존의 사람들이 피나 PP병 가지고 씨름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페트 재질을 가지고 한번 병을 만들어 보자 라고 했더니만 아주 성공적으로 잘 만들어지면서 페트병이 출시되면서 70년대 유리병을 페트병이 대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진짜 일회용 포장재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게 되고요. 산업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재사용 가능한 유리병을 일회용 페트병이 대체했다라고 하는 것은 대기업의 날개를 달아준 꼴이 되었습니다. 왜냐? 재사용 유리병을 쓰게 되면은 물류 부담 때문에 지역 음료 회사가 지역에서 절대적인 강점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일회용 페트병을 사용하게 되면 그냥 생산해서 판매처로 그냥 보내기만 하면 되니까, 코카콜라, 펩시콜라 같은 회사들이 지역 음료 회사들을 다 죽이고 전역 시장을 장악할 수 있게 된 계기를 제공해 줬던 게 페트병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지금은 유리병 대신에 페트병 아니면 캔으로 대체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일회용 캔이 본격적으로 사용하게 된 거는 자판기 때문에 그래요. 77년에 일회용 자판기가 롯데에서 일본 자판기를 수입을 해서 처음으로 보급되기 시작했는데요. 자판기에서 음료를 팔리면 어떻게 돼요? 자판기 뒤에 음료를 벽돌처럼 쌓아놔요. 그러다가 하나씩 빼는 거거든요. 하나씩 빠지면 내려가고, 유리병을 쓰면 깨져서 안 돼요. 캔이 자판기용 음료로 가장 적합한 모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판기가 보급되면서 일회용 캔의 음료들이 활성화가 되고요. 자판기가 또 나비 효과? 자판기가 미친 효과가 또 다방한테 엄청나게 충격을 줍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자판기 커피가 맛은 다방 커피하고 똑같아요. 근데 가격이 절대적으로 싸죠. 그래서 70년대까지 유행했던 다방의 스타일이 자판기 등장 이후로 급격하게 바뀌게 됩니다. 80년대에 우리가 상상하는 태폐적인 이미지의 다방이 만들어지게 된 계기가 자판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경쟁력이었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다방의 영업 전략이 태폐 영업으로, 그러니까 레지가 영업을 활동을 하는 태폐적인 영업 행태로 바뀌게 된 것은, 왜냐하면 가격 경쟁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방으로 끌어올리기. 그러게 이제 80년대를 버티고 90년대, 그러니까 올림픽 이후에 커피 원두의 수입 자유화 조치가 이루어지면서 90년대는 이제 카페가 대두되면서 다방은 사양길로 접어들게 되는데, 좀 더 빠지게 되면, 또 10km 더 빠지면, 다방은, 그러니까 80년대 그 태폐적인 이미지 때문에 굉장히 부정적 이미지가 형성되었는데, 일제시대까지만 하더라도 다방은 굉장히 고급 이미지였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왜냐하면은 3.1 운동이 일제가 문화정책을 펴면서 한국인들도 가게를 열 수 있도록 했는데, 일본인이 운영하는 가게는 카페라고 하는 이름을 쓸 수 있게 해주고요. 한국인이 운영하는 그 가게는 카페라는 이름을 못 쓰게 하고 다방이라는 이름을 쓰게 했어요. 그래서, 근데 다방에서 파는 커피는 굉장히 고급 음료였기 때문에 조금 더 엘리트
돈 있는 엘리트층들만 다방을 이용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일제시대 때 다방은 한국의 엘리트층들이 모여서 교제하면서 혹은 독립운동도 하고 하는 그런 굉장히 고급 사교 장소였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자,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공식적으로 말하면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것은 성형이 잘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거고요. 조금 더 학술적인 용어로 가게 되면은 합성 고분자 화합물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고분자 화합물이라고 하는 것은 분자량이 10,000개 이상 결합되어 있는 화합물을 고분자 화합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천연 고분자 화합물이 있고 합성 고분자 화합물이 있는데 플라스틱은 인간이 인위적으로 분자량이 10,000개 이상이 될 것처럼 그 길게 결합한 그런 물질이다라고 해서 합성 고분자 물질이라는 얘기를 하고요. 합성 고분자 물질은 합성수지, 합성섬유, 합성고무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합성수지만을 플라스틱이라고 얘기를 해요. 잘못된 용어 사용입니다. 합성섬유나 합성고무까지 다 플라스틱이에요. 이렇게 해야 미세 플라스틱 문제가 제대로 보여요. 왜 옷을 세탁하면서 나오는 섬유 조각을 미세 플라스틱으로 얘기하냐? 섬유가 플라스틱이냐? 네, 섬유도 플라스틱입니다. 자동차 타고 다니면서 나온 타이어 분진이 왜 그 고무인데 그게 왜 미세 플라스틱이냐? 합성 고무도 플라스틱입니다. 그러니까 합성 고분자 물질들은 다 플라스틱이에요. 그러다 보면 뭐예요? 자동차 도로에 페인트 칠하잖아요. 페인트 조각 떨어져 나면 그것도 다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벽에 칠한 페인트 다 미세 플라스틱이에요. 화장품 원료로 들어가는 것들 중에서도 합성 고분자 물질이 사용되면 그것은 미세 플라스틱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 비드만 미세 플라스틱인 게 아니고요. 합성 고분자 물질로 만든 원료 자체도 다 미세 플라스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신는 신발 같은 경우에도 합성 고무로 만들었으면 닳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미세 플라스틱이 계속해서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나프타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런 식으로 통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합성수지, 합성섬유, 합성고무 이렇게 그의 여러 가지 화학 물질 원료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플라스틱은 이제 이런 분자 단위가 있어요. 그 단량체 혹은 모노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단량체를 2개, 3개씩 계속 결합시켜 나가요. 2개가 되게 되면 뭐 다이머가 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분자량이 10,000개 이상 되게 되면은 이제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합성 고분자 물질이 되는 것이고요. 이것을 이런 단량체, 분자, 이런 단량체들을 결합시켜서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을 뭐냐면 중합체라고 얘기를 하고요. 영어로 폴리머라고 얘기를 합니다. 폴리머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 이유는 이런 분자 구조들을 연결시켜서 크게 결합시켰다. 그래서 분자 구조를 크게 만들었다.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되고요. 플라스틱 재질에 P자가 붙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폴리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중합시켰다. 이런. 그러니까 인간이 인위적으로 이런 분자 구조들을 결합시켰다. 그래서 에틸렌을 중합시키게 되면은 폴리에틸렌 P가 되는 것이고요. 프로필렌을 중합시키게 되면 폴리프로필렌 PP가 됩니다. 스티렌을 하게 되면 폴리스티렌 PS가 되는 것이고요. 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모노머를 중합시키면 페트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이런 식의 길게 사슬처럼 중합된, 결합된 모형, 이걸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하시면은 플라스틱의 구조가 이게 뭐 정확한 이해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략 우리가 일반인에서 상상할 때는 대략 이런 정도로 플라스틱의 구조를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플라스틱의 종류가 열 가소성이 있고 열 경화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열 경화성 수지는 재활용이 안 됩니다. 열 경화성 수지는 열을 가했을 때 녹지 않는 플라스틱이에요. 열 가소성 수지는 열을 가했을 때 녹는 플라스틱입니다. 그러니까 열 가소성 수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분자 구조가 이렇게 가지나 선형으로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열을 가하면 이렇게 변형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녹일 수 있으니까 다시 재활용이 가능해요. 근데 열 경화성 수지는 이렇게 거물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녹이면 녹일수록 더 딱딱해져 버려요. 변형이 안 일어나서. 그래서 재활용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는 요즘 화학 소비학 회사들이 재활용이 가능한 열 경화성 수지도 개발은 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상용화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열 경화성 수지는 재활용이 안 된다. 그래서 열 경화성 수지는 우리가 분리 배출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가정에서 사용되는 가장 대표적인 열경화성 수지가 멜라민 수지예요. 그래서 이제 식기, 국자라든지 식판의 중국집 그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도자기 느낌이 나는 매끈매끈하고 단단한 요런 용기가 멜라민 수지로 만든 것들입니다. 그래서 재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분리배출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열가속 수지, 열경화성 수지로 해서 쭉 나오고요. 이제 열가소성 수지는 이제 재활용이 되기 때문에 분리배출을 위해서 번호를 붙입니다. 이건 미국에서 시작을 한 거고요. 한국은 사실은 환경부에서는 이 번호를 이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분리배출 표시해서 플라스틱 재질을 그대로 이름을 붙이는 방법을 사용하고, 근데 국제적으로는 이렇게 번호를 통해서 재질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요. 원래 이 번호를 붙인 거는 소비자가 구별하라라고 붙인 건 아니고요. 재활용하는 업체에서 이 번호를 보고 재질을 구분하라 라고 하는 용도로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플라스틱은 실제로는 산업용으로 사용된, 실제 우주선에도 플라스틱이 사용되잖아요. 산업용으로 사용되는 플라스틱까지 얘기하면은 거의 수백 가지예요. 그런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리고 우리가 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을 6대 범용수지 혹은 5대 범용수지라고 얘기합니다. 5가지 아니면 6가지인데요. 5대 범용수지를 얘기하면 PVC, PS, PET, PE, PP 이렇게 5가지 종류를 5대 범용수지라고 얘기를 하고요. ABS까지 집어넣게 되면 6대 범용수지가 됩니다. ABS 같은 경우에는 레고 같은 것들이 이제 ABS고요. 다음에 장난감이라든지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도 ABS가 재질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 ABS가 재활용이 돼요?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일 소재로 ABS가 많이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플라스틱 재질은 다 PP 재질이 많아요. 빨간 바구니, 다음에 대야 같은 거, 다라이 같은 거, 다음에 욕실 의자라든지, 칫솔, 다음에 칫솔 받침, 비누 받침, 뭐 이런 대부분이 우리가 보는 것들은 대부분 PP 재질로 되어 있는 것들이 많고요. 포장재의 경우에는 PE 재질로 된 것들이 많고요. 페트 아니면 P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플라스틱 생산량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200만 톤, 4억 톤, 10억 톤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쓰는 거죠. 65년 동안에 플라스틱 사용량이 200배 증가를 했고, 이 상태가 되게 되면 2050년에 10억 톤에서 15억 톤까지 증가할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2015년 우리가 4억 톤 정도를 쓴다라고 했을 때 플라스틱을 만들기 위해서 석유 사용량의 6% 정도가 들어간다라고 얘기합니다. 플라스틱의 원료로 한 3% 정도의 석유가 사용되고요. 플라스틱을 만들기 위한 에너지로 3% 정도의 석유가 사용됩니다. 그래서 한 6% 정도가 플라스틱을 만들 때 석유가 사용되는데 2050년이 되면은 석유 사용량의 20% 이상이 플라스틱 때문에 사용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989년을 기점으로 해서 플라스틱 사용량이 철강 생산량을 앞지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물질 1위로 플라스틱이 등극하게 되고, 이후에 그 격차가 더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플라스틱 제국이 드디어 90년대가 되면서 완성이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거고요. 플라스틱 사용량, 그러니까 인류가 70년 동안 사용한 플라스틱 중에서 2000년 이후에 20년 동안 사용한 플라스틱이 70년 동안 사용한 플라스틱의 56%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탄소 예산 따져봤을 때 플라스틱이 2050년까지 비춰봤을 때 10%에서 13% 정도를 차지할 거다. 그러니까 넷째로 가기까지 남아있는 탄소 예산에서 지금 플라스틱이 앞으로 내뿜게 되는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이 정도 차지할 거니까 플라스틱 쪽에서 이산화탄소를 어떻게 줄이느냐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플라스틱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온실가스 양이 얼마나, 이게 지금 연구되는 그 발표 자료마다 굉장히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어요. 대략적으로 보게 되면 한 9억 톤에서 한 18억 톤, 이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한 자료에 따르면은 2019년 기준으로 해서 한 9억 톤 정도가 플라스틱 때문에 온실가스가 배출된다라고 얘기하고요. 한국이 1년 동안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7억 톤이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 플라스틱 때문에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한국이 1년 동안 배출하는 온실가스보다 많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한 9억 톤 정도 되면은 이것은 500메가와트짜리 석탄 화력 발전소 190개를 돌리는 것과 맞먹는 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게 2050년까지 가게 되면은
9억 톤에서 28억 톤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다른 연구에서는 2015년 기준으로 했을 때 플라스틱에서 배출되는 그러니까 생산과 폐기 전 과정에서 봤을 때 18억 톤 정도의 온실가스가 배출된다. 또 이런 연구 결과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미국의 EPA 웜 자료인데요. 플라스틱 재질별로 온실가스 배출이 어떻게 배출되느냐인데 어제 알았어요. 저기 단위를 보면은 쇼톤이 돼 있잖아요. 쇼톤 분의 메트릭 톤이거든요. 저 미국에서 쓰는 톤이래요. 그래서 1톤이 아니고 0.9톤이래요. 저 쇼톤은. 이게 영국에서 쓰는 톤이 롱톤이고, 그래서 영국에서 쓰는 롱톤은 1.1톤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영국하고 미국 놈들은 하여튼 별나요. 그냥 국제 표준이 메트릭 톤이거든요. 그냥 국제 표준을 쓰면 될 거 꼭 지들 거 써요. 그래서 사실은 쇼톤 분의 메트릭 톤이니까 이게 여기다가 0.9를 나눠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 더 커질 거예요. 그러면 재질별로 쭉 보게 되면은 생산 단계에서 보게 되면 페트 같은 경우에는 1kg의 페트병 만들 때 약 2.5 뭐 이 정도의 그 온실가스가 배출된다. 평균으로 보게 되면 한 2배 이상 2.3 정도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플라스틱 1톤을 생산하게 되면은 2.3톤의 온실가스가 배출이 되는 거다. 생산할 때. 그게 이제 폐기되었을 때 그게 다시 소각하면서 온실가스로 배출되는 것은 또 다른 거고요. 요즘 또 최근에 나온 거는 그냥 태웠을 때에 다량으로 온실가스가 배출되겠지만 사용하면서도 플라스틱이 햇볕을 받게 되면 그 속에서 그 분해가 일어나면서 현기성 분해가 일어나면서 메탄이 소량씩 유출이 된다. 또 이런 연구 결과도 요새 나오고 있습니다. 2015년까지 65년 동안 83억 톤을 생산했고요. 이 중에서 58억 톤이 쓰레기로 배출되었다고 추정을 하는데 이 58억 톤 중에 9%가 재활용이 되었고 12%가 소각이 되었고 79%가 투기나 매립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이 재활용률이 9% 정도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사용하는 물질들 중에서 이렇게 재활용이 안 되는 게 없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재활용은 안 되는데 자꾸 생산량은 늘어나서 쓰레기 발생량이 증가하니까 쓰레기 문제를 엄청나게 야기하는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재활용이 잘 된다라고 하는 독일도 자료에 따르면은 분리 배출률이 38% 정도에 불과한 걸로 나타나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물질 재활용률은 23%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사는 나라나 못 사는 국가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쓰레기 관리를 잘하는 국가나 못하는 국가나 플라스틱에 대해서는 아직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결론이 되는 거죠. 1년에 발생되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2억 톤인데 20년 지나면 4억 톤으로 증가할 거다. 바다에 1년에 들어가는 양이 1100만 톤인데 20년 지나면 3000만 톤으로 3배 증가할 거다. 2016년까지 바다에 밀어넣었던 양이 1억 5천만 톤인데 20년 되기도 6억 5천만 톤으로 4배 증가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플라스틱 문제가 그냥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게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플라스틱 문제가 심각해진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특히 저개발 국가에서 투기된 쓰레기들이 이제 바다로 들어가는 게 문제고요. 필리핀하고 인도의 강입니다. 투기된 쓰레기들이 비가 오게 되면 강으로 흘러 들어가면서 플라스틱 강이 되어버리는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리고 바다에 가게 되면은 떠다니거나 가라앉거나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는 깔아앉아 있는 플라스틱의 양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바다에 떠다니는 플라스틱을 얘기할 때 우리가 빙산의 일각이라는 얘기를 해요. 바다에 떠다니는 플라스틱은 바다에 들어간 플라스틱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실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바다 밑에 깔아앉아 있는 플라스틱의 양이 훨씬 더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 세계 바다의 미세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요. 뭐 크게는 다섯 개의 거대한 쓰레기 지대가 만들어져 있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요. 플라스틱이 바다라고 하게 되면 어쨌든 얘들이 죽게 되는 거죠. 어민들이 거물을 버리게 되면은 해양생물이 거물에 걸려서 죽습니다. 고기를 잡는 어민은 없는데 거물에 걸려 죽어요. 그래서 이거 고스트 피싱, 유령어업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유령어업으로 해마다 수십만 마리가 죽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외에도 뭐 플라스틱 조각 때문에 끼어서 이렇게 죽게 되는 사례들이 나오게 되지요.
다음에 이제 먹게 되는 건데, 왼쪽에 이제 미역인데, 오른쪽이 플라스틱이에요. 그 바다에 살고 있는 애들은 이 플라스틱을 구분을 못 해요. 다음에 그 비닐봉투인데, 고래나 거북이는 저걸 해파리로 인식을 하는 거죠. 그리고 고무줄 있잖아요. 고무줄을 땅에 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새들이 이걸 어떻게 인식하냐면, 지렁이로 인식해요. 노란 고무줄이요? 예. 그래서 그래서, 진짜 많던데 뭐 시켜 먹어요. 그 울산 태화강에 가면 겨울철에 떼까마귀가 철새로 날라오는 시베리아에서 걔들이 태화 강변에 그 분비물 보면 그렇게 고무줄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얘들이 점점 더 먹을 것이 부족해지죠. 요새 곰포 때문에. 들판에서 곰포로 다 싸버리니까 나달이 떨어져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먹을 것은 점점 더 부족해지다 보니까 자꾸 먹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고무줄 같은 것도 자꾸 먹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뭐 크리스 조던의 그 알바트로스 다큐멘터리에서 나왔던 거고, 오른쪽 사진이 저렇게 플라스틱 먹은 새끼 알바트로스 한 마리에서 나온 플라스틱 조각들 모아놓은 것이다 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이거는 비닐 먹고 죽은 고래 위장인데,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중동의 사막에서도 낙타 한 마리가 죽었는데 그게 한 이 정도, 성인 이 정도 크기의 비닐 덩어리가 위장에서 나왔어요. 낙타가 이제 먹은 거죠. 코끼리가 비닐 먹거나 소가 비닐 먹거나 이런 사진도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플라스틱이 버려지는 것이 해양의 문제만은 아니다. 생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육상에서도 마찬가지로 비닐이 버려지게 되면은 새들이나 여러 가지 야생 동물들이 플라스틱을 먹고 죽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음에 이제 미세 플라스틱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건데, 미세 플라스틱은 크기가 너무 작기 때문에 생물체 몸에 쉽게 들어온다는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그냥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유대 물질을 흡착해서 들어와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바다의 미세 플라스틱을 바다의 조폭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조폭 두목. 그러니까 이놈이 바다에 나가면 바다에 있는 질 나쁜 놈들을 다 자기 부하로 다 끌어들인다. 그러니까 바다에 떠다니는 중금속이나 다이오신 같은 화학 물질들이 다 흡착이 돼버려요. 그래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바다의 미세 플라스틱의 오염 물질의 농도가 주변 바닷물보다 100만 배 높게 검출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세 플라스틱과 같이 딸려 들어오니까 미세 플라스틱으로 인해서 해양 생물들의 중금속의 농축 속도가 빨라지고 양이 많아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플라스틱이 바다에 분해되면서 첨가제가 유출이 돼요. 플라스틱에 들어가 있는 첨가제가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환경 호르몬도 플라스틱 첨가제거든요. 그런 것들이 바다에 유출되는 거예요, 지금. 그럼 뭐예요? 그게 결국은 생태계 먹이 사슬을 통해서 다시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건 워낙 많이 알려진 거죠. 신용카드 칫솔, 다음에 생수에서 미세 플라스틱 나오고, 이게 시신한부 해부했는데 47개 기관에서 이게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뭐냐면 미세 플라스틱이 이제 혈관벽을 뚫고 들어와서 혈관을 다 온몸을 퍼졌다라는 걸 얘기하는 건데, 어떤 거냐면 미세 플라스틱 중에서도 문제가 되는 것은 초미세 플라스틱이에요. 그러니까 5mm 미만을 그냥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얘기하는데, 5mm 미만 크기 중에서도 마이크로 단위까지 내려가는 그것을 초미세 플라스틱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마이크로 단위, 나노 단위까지 내려가는 초미세 플라스틱들은 생물체 몸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 몸을 뚫고 들어와서 축적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 이 나노 단위까지 가게 되면은 검출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우리 몸에 도대체 얼마만큼 들어와서 쌓였는지를 측정하는 것 자체도 나노 단위까지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울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플라스틱은 너무 복잡해서 재활용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재질별로 따로따로 모아야 재활용이 되는데, 재질도 워낙 다양하고, 다음에 또 형태도 생각해야 되고, 색깔도 생각해야 돼요. 제일 좋은 거는 같은 형태의 같은 재질의 같은 색깔을 모으는 게 재활용이 제일 잘 돼요. 그런데 이렇게 모으려면은 그 그룹의 변수가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될 거예요. 이러면 도저히 선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할 수 있는 것 정도만 하다 보니 플라스틱에 재활용할 수 있는 게 재활용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특히 요즘은 플라스틱을 자꾸 기능성을 높이려고 하다 보니 플라스틱이 혼자로서는 단일 재질, 하나의 재질만으로서는 그 기능을 충족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 이 플라스틱을 서로 합체시켜서 어벤져스 팀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햇볕에 강한 놈, 공기에 강한 놈, 수분에 강한 놈.
이런 것들 각각의 장점들이 있거든. 이놈들을 한꺼번에 쫙 모아놓으면 그 기능들을 다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복합 재질이 많아지게 되는데, 복합 재질이 많아지게 되면은 재활용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플라스틱의 기능을 수분 차단하고 산소 차단, 이걸로 표시한 건데, 이 측면에서 가장 완벽한 포장재는 유리예요, 유리. 유리하고 금속을 쓰는 게 가장 완벽해요. 그런데 자꾸 유리하고 금속 대신에 플라스틱을 쓰려고 하잖아요. 근데 플라스틱은 이 유리하고 이거에 비해서 산소 차단 능력이나 수분 차단 능력이 엄청나게 떨어져요. 그 햇반이 왜 문제가 되냐면, 햇반이 PP 쓰거든요. PP가 산소 차단 능력이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산소가 들어와 버리면 밥이 상해요. 그러니까 산소를 차단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햇반 용기에 EVOH라고 하는 필름을 붙여요. 근데 EVOH 필름의 산소 차단 능력은 PP의 10,000배예요. 그러니까 얇은 EVOH 필름 하나의 산소 차단 능력을 확보하려면 PP가 1m 두께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 1m 두께의 PP의 기능을 얇은 비닐 한 장이 대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햇반 용기에 EVOH 필름을 붙여요. 아니면 나일론 필름을 붙이거나. 그러니까 이러니까 이제 복합 소재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볍고 성형하기 좋기 때문에 플라스틱은 써야 되겠는데, 플라스틱의 기능성은 막 각각의 장점들이 뒤죽박죽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놈들을 합체시켜서 유리와 금속의 버금가는 성능들을 가지게끔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쨌든 뭐 이게 정리한 거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기 제품의 종류별로 보게 되면 굉장히 복합 재질, 비닐들을 층층이 붙여서, 그러니까 다층 구조, 멀티레이어 구조라고 하는데, 이 다층 구조로 갈 수밖에 없고요. 특히 이제 비닐에 은박지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알루미늄이 산소 차단 기능이 제일 뛰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기름 튀긴 음식은 앞에 은박지를 붙여야 돼요. 그래서 산소를 차단시켜야 되는 거죠. 그 테트라팩 안에 은박지 붙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제품이 상하는 걸 막으려면은 은박지를 씌워가지고 산소를 다 차단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플라스틱은 이제 물질 재활용하거나 에너지 회수. 물질 재활용하는 게 제일 좋은데, 물질 재활용을 하려면 같은 재질, 같은 색깔로 모으는 게 제일 좋은데, 이게 잘 안 되니까 결국은 태우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기계적 재활용을 하는 게 에너지 효율이라든지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녹여서 다시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게 제일 좋은데, 이게 물질 재활용이거든요. 근데 이 물질 재활용을 하기 어려운 건 뭐냐면은 같은 재질끼리 모으는 게 힘들어요. 그리고 또 첨가제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PP라고 하더라도 첨가제가 들어가는 게 제품의 용도별로 다 달라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은 그냥 같은 식구일 뿐이지 똑같은 재질이라고도 얘기하기는 힘든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PP끼리 모아서 재활용을 하더라도 서로 첨가제가 다르기 때문에 그 PP 재생 원료의 품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나 자원 효율성 관점에서는 물질 재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데, 물질 재활용은 또 그만큼의 한계를 갖게 돼요. 그러다 보면 그러면 결국 플라스틱은 다 태워서 나오는 열을 이용하는 방식이 에너지 회수 재활용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되면은 또 온실가스 배출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 절충점을 찾은 게 이제 열분해예요. 그러니까 플라스틱을 공기가 통하지 않는 조건에서 열을 가하게 되면 얘들 분해가 일어나요. 분해가 돼서 가스가 만들어지는데, 이 가스를 액화시키게 되면은 액상의 기름 상태가 됩니다. 그럼 이것을 다시 연료로 쓰거나 다시 플라스틱을 만드는 원료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과정에서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역시 온실가스 배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수하는 온실가스에 비해서 나가는 양이 적기 때문에 그나마 그냥 태우는 것보다 낫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이 역시 온실가스를 배출시킨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고요. 다음에 이 플라스틱 원료를 100% 얻지를 못합니다. 열분해를 통해서. 그러니까 원료의 손실이 그 과정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자선책으로 물질 재활용 방법만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열분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도입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게 통칭해서 보면 녹이는 것을 MR, Mechanical Recycling이라고 얘기합니다. 기계적 재활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열분의 방식을 CR, Chemical Recycling이라고 얘기해요. 화학적 재활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화학적 재활용은 이렇게 열을 가해서 열분해 시키는 방식도 있고요. 아니면 그 유기용제로 녹여요. 그러니까 해중합이라고 하는데, 플라스틱을 중합시켰다 그랬잖아요. 이 중합시킨 구조를 다시 떨어뜨리게 만드는 건데, 이 떨어지는 과정에서 첨가제는 다 떨어져 나가죠. 그렇게 해서 순수한 형태의 또 폴리머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용제를 이용한 화학적 재활용도 있고, 다음에 이제 열을 이용한, 열분해 방식을 이용한 화학적 재활용 방식도 있는데, 앞으로 지금 워낙 플라스틱 재활용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면서 태우는 방식이 아니라 원료로 회수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플라스틱을 원료로 회수해서 다시 그 플라스틱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생산자한테도 이 재생 원료를 반드시 써라. 뭐 25%까지 써라. 50%까지 써라. 이런 규제들이 점점 강해지면서 기계적 재활용 방법만으로는 이 목표를 도저히 달성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꾸 이런 화학적 재활용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게 됩니다. 페트병은 어쨌든 투명한 페트병만 분리 배출해야 되니까 마개하고 라벨을 투명한 페트병과 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소비자가 떼는 게 중요하지만 재활용 공정에서 마개하고 라벨을 비중 차이를 이용해서 분리한다. 즉 페트병은 무거운 플라스틱이에요. 그래서 물에 깔아앉습니다. 마개는 P이기 때문에 물에 떠요. 라벨도 접착제가 붙어있는 라벨은 PP이기 때문에 물에 뜹니다. 그래서 물에 뜨고 가라앉는 성질을 이용해서 재활용 공정에서 분리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냥 마개를 붙여서 배출해도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마개를 떼서 배출을 하게 되면 이게 플라스틱 방앗간처럼 마개만 따로 모으는 프로그램이 없으면 그냥 분리 배출하면 재활용이 안 돼요. 부피가 작아서 선별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것은 마개만 따로 모아서 마개만 따로 재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돌리는 게 제일 좋은 거고요. 그 프로그램을 이용할 것이 아니라면은 그냥 페트병에 마개 닫아서 그냥 배출을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링도 뗄 필요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재활용 공정에 가면 마개는 다 물에 뜨고 페트는 다 가라앉기 때문에 그냥 페트병 재활용하는 업체에서 물에 뜬 마개 다 모아가지고 재활용을 하면 되는 거라서, 재활용의 측면에서는 마개를 떼는 것보다는 마개를 닫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절취선을 둔 라벨이 왜 문제가 되냐면, 소비자가 반드시 떼줘야 돼요. 안 떼면은 저거는 페트 재질 아니면 PS 재질을 써요. 절취선 라벨은. 근데 PS 재질이나 페트 재질 다 물에 깔아앉아요. 소비자가 라벨 안 떼버리면 저거는 재활용 공정에 오히려 심각한 방해 요인입니다. 접착제를 사용한 페트 라벨은 다 물에 뜨거든요. 그런데 절취선을 둔 라벨들은 물에 다 깔아앉아요. 근데 이제 절취선 라벨에 관련해서 제일 불만이 손톱 나간다는 거잖아요. 안 떨어진다. 그 왜 그러냐면 페트 재질이 유독 그래요. 페트 재질은 분자 배열 구조가 가로라서 세로로 뜯기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잘 안 뜯겨요. PS 재질의 라벨을 쓰면은 뜯기가 조금 더 편해지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상한 잘못된 고정관념을 만들어 놔가지고 페트병이니까 페트 재질이 좋을 것이다라고 하는 막연한 관념을 심어놨어요. 페트병에 페트 라벨을 쓰더라도 어차피 페트병하고 떨어뜨려야 돼요. 같이 섞여서 재활용하면 안 돼요. 왜냐면 색깔 때문에. 라벨은 색깔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투명한 페트병에 색깔이 섞이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라벨은 페트병에서 무조건 떼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페트 재질 라벨이라고 해서 페트병하고 같이 재활용되는 건 아니거든요. 같이 재활용되면 오히려 더 재활용을 방해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같은 페트니까 재활용이 잘 되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도 자꾸 오히려 더 안 좋은데, 지금 라벨 떼기도 더 어렵게 만들었는데 자꾸 페트 라벨을 자꾸 쓰게 만드는 이상한 구도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제 투명 페트병 분리 배출과 관련해서 별도 분리 배출 대상이 되는 것은 생수, 음료, 간장 투명병만 해당이 됩니다. 나머지 식용유, 양념, 샴푸, 세제병은 투명하다고 하더라도 투명 페트병으로 분리 배출하면 안 됩니다. 저런 병들은
플라스틱류로 배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생수와 음료병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간장까지만 봐준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질문 많이 들어가는 게 발음이 안 되는 주스병 위에 저 하얀색 저거 다른 재질 아니냐, 저거 잘라서 버려야 되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질문 들어와요. 같은 재질에 왜 저렇게 하얀색으로 변했냐면, 주스는 그 병에 주입할 때 살균해서 주입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뜨거운 상태로 주입을 해요. 뜨거운 상태로 주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병 입구가 변형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저렇게 좀 더 강화시켜다 보니까 결정도가 높아져서 하얀색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재질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는 없다. 기름을 담거나 화학 물질을 담게 되면 병의 성질의 변형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통 자체가 페트병이긴 하지만 병의 변질이 일어나기 때문에, 예, 그 생수 음료 페트병과는 미세한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그러니까 페트병은 플라스틱 재활용 중에서 눈높이가 제일 높아요. 굉장히 미세하게 막 구분을 해주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이것 때문에 혼란이 일어나요. 소비자들이 자꾸 페트병 분리배출로 재활용에 대한 얘기를 제일 많이 듣다 보니 모든 플라스틱에 대한 재활용의 눈높이가 페트병에 맞춰져 버려요. 색깔 이슈가 그런 거죠. 그 페트병하고 스티로폼이 색깔에 제일 민감한 애들이거든요. 왜냐하면 투명한 병이 제일 많고 흰색이 제일 많기 때문에 그냥 다른 색이 섞이는 걸 그냥 싫어해요. 그런데 P나 PP 같은 플라스틱은 색깔이 이미 너무 다양해서 색깔별 선별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걔들은 색깔이 섞이는 상태에 재활용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배달 용기에 국물 자국 배어도 색깔이 좀 들어가도 PP 재질이라서 걔들은 돼요. 만약에 페트면 문제가 되겠지만 PP 재질이라서 괜찮아요. 근데 자꾸 페트 뭐 이런 거에 눈높이를 맞추다 보니 배달 용기 같은 경우에 국물 자국 배어도 재활용이 안 된다라고 그냥 쓰레기로 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건 또 잘못된 분리배출 홍보가 되는 거죠. 스티로폼은 어쨌든 뭐 이렇게 공기가 들어가 있는 것을 녹여서 공기를 빼낸 다음에 큰 가래떡처럼 뽑아서 저렇게 재활용을 합니다. 뭐 이게 다 같이 스티로폼하고 같이 PS 재질이에요. 폴리스테렌 재질이라서 재활용이 잘 되는 건데, 이거는 재활용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재질이 달라서 그래요. PE 재질입니다. PE 재질. 그러니까 스티로폼은 EPS, PS에 공기 집어넣은 플라스틱인 거고요. 얘들은 PE에 공기 집어넣어서 부풀린 그런 재질이라서 재질이 다르다. 그래서 이건 스티로폼에 섞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스펀지 느낌이 나는 거예요. 얘들이 심지어 분리배출 표시해가지고 P다라고 아예 표시를 해놨어요. 그럼 이 P로 분리배출하면 되냐? 안 돼요. 스티로폼이 색깔이 민감하다. 그래서 색깔이 들어간 거 안 된다는 거고요. 햇볕 세척을 하라고 하는 건데, 왜 그러냐면은 이 카로티노이드라고 하는 색소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추에 들어가고 있는데 이놈이 지용성이라서 물에는 안 녹아요. 그러니까 설거지할 때 물로 아무리 씻어도 안 씻어지는 거죠. 이제 햇볕을 받으면 분해가 돼요. 그래서 햇빛 세척을 하면은 빨간색이 없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비닐은 녹여서 이렇게 성형 제품으로 만들고요. 아니면은 그 SRF 폐기물 고용 연료를 만드는데, 비닐은 재질별 선별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성형 제품을 만들어도 품질이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SRF 태우는 방식으로 재활용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게 태울 곳이 부족하기 때문에 SRF를 만들어도 잘 안 나가요. 그러니까 비닐 재활용이 자꾸 문제가 되는 거는 분리 배출이 문제가 아니라, 분리 배출한 다음에 재활용을 해도 안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요새 자꾸 이게 열분해. 그러니까 비닐은 어차피 재질별 선별이 안 되는 복합 재질이니까 단일 재질 위주의 물질 재활용은 어렵고, 태우는 고용연료 방식의 재활용하는 것도 문제고, 그러다 보니 그 절충점으로 아예 열분해를 시켜서 그냥 원료로 다시 하는 방식으로 가자라고 해서 요새 이 방법이 이제 각광을 받게 되는데, 예전에는 경제성이 부족해서 어려웠는데 요즘은 워낙 전 세계적으로 이 방법을 밀어붙이는 상황이라서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 EU 같은 경우에는 좀 NGO들 입장에서는 좀 불편한데, 이 정제 연료율을 리사이클드 카본 퓨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화석연료라고 봐야 되는데 마치 이게 탄소 배출을 저감시키는 연료 개념으로 봐줘요. 그래서 어떤 의무를 부여하냐면은 석유 회사들이 그 바이오 디젤을 의무 혼합하도록 하는 제도들 있잖아요. 그 바이오 디젤 의무 혼합하듯이 이것도 그냥 의무 혼합하게끔 하는 식으로까지 가고 있다. 이렇게 됩니다. 기타 재질도 설명이 복잡해지는데요. 일단은 그냥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기타 재질로 되어 있는 것들은 분리배출 표시가 되어 있는 것들은 소비자들이 그냥 분리배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타 재질 표시가 되어 있는 게 분리배출했을 때 재활용이 되냐 안 되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너무 휘둘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재활용이 안 되는 것은 기술적으로 재활용이 안 되는 문제가 아니라서 그냥 선별을 안 해서 그래요. 선별을 안 하는 이유는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EPR을 통해서 경제성을 보존해주면서 선별해서 재활용을 하도록 해야 되는 거죠. 소비자한테 재활용 비용 받아놓고 왜 재활용 안 하냐? 소비자들은 그렇게 따져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비닐 같은 경우에는 재질별 선별 자체가 하지 않기 때문에 아들을 따지는 건 무의미한 거고요. 용기류 같은 경우에는 선별장에서 이 기타 재질은 선별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활용이 안 되는 것은 사실인데 이 부분은 선별을 해야 될 것들을 선별을 안 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화장품 용기가 아더 재질이기 때문에 재활용이 안 된다. 그럼 이렇게 그럼 쓰레기로 버려라. 이거는 저는 분리배출의 후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분리배출 냉소주의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우리가 소비자 행동으로 더 적극적게 하려면 생산자가 책임져라라고 해야 되는 거죠. 아니 아더 재질이고 이런 건 모르겠고 어쨌든 우리가 분리배출을 할 테니 책임져라. 역회수를 하든지 아니면 선별장에서 선별을 하든지 책임을 져서 어떻게든 재활용을 하게 해라. 재활용하게 하는 데 있어서도 일단은 뭐 당장 기술적으로 안 되면은 태워서 에너지를 해소하는 방법으로라도 재활용하고 계속 열분해 방식을 도입해서 다시 하든지 어쨌든 책임져라라는 쪽으로 우리가 요구를 해야지 너무 재활용 안 된다라고 하는 단편적인 정보에 기대어가지고 쓰레기로 버리세요. 자꾸 이렇게 또 홍보를 많이 해요. 유튜브에서 또 이런 정보들이 너무 많이 돌아다녀요. 이것은 분명히 분리배출의 후퇴입니다. 이거는. 분리배출의 미래를 생각했을 때도 어쨌든 분리배출하고 선별을 하게끔 해야 그 다음 미래가 나와요. 당장은 태우더라도 어쨌든 분리해서 따로 모으는 시스템까지 갖춰 넣어야 당장은 태우더라도 좀 더 진전된 기술을 적용시켜서 더 나은 방법을 한 발짝 더 나갈 수가 있어요. 분리배출하고 모으는 체계 자체를 없애버리자라고 해버리는 순간은 끝나요. 그냥 쓰레기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우리가 좀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좀 더 냉철하게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탈플라스틱인데 이건 좀 탈플라스틱의 개념도입니다. 이게 제가 그린 지도인데요. 아마 보시고 아마 설명은 될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석유로 만든 플라스틱과 식물로 만든 플라스틱이 앞으로 어떻게 서로 조화하는 체계로 갈 거냐. 당장은 석유로 만든 플라스틱을 당장 다 퇴출시켜버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생태계의 식물 자원만으로 플라스틱을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옥수수를 예로 들면 4억 톤 정도의 플라스틱을 생산한다 그랬잖아요. 이걸 옥수수로 이 플라스틱을 다 만든다고 생각하면 지금 전 세계 옥수수 생산량의 70%를 플라스틱에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석유가 믿기는 하지만 우리가 플라스틱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당분간은 석유 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걸 다 식물 자원으로 대체하게 되면은 식물 자원 대체로 따른 생태계 파괴의 문제가 훨씬 더 커지게 된다. 그래서 석유 자원들을 쓰면서 석유의 사용량을 축소시키고 점진적으로 식물 자원으로 대체해 나가면서 계속 순환되는 구조를 통해서 원료의 투입 자체를 절대적으로 줄여나가는 이 방식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 이게 되는 것이죠. 생분해 플라스틱은 어쨌든 답은 되지 않는 거다, 현재. 그러니까 결론 말씀드리면은 그냥 생분해 플라스틱이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일회용 컵을 생분해 플라스틱으로 대체하면서 심지어 요새 막 매장에서 써도 된다라고 하는 거짓 마케팅들을
PLA 업체들이 펼치고 있어요. 일단 생분해 컵이라고 하더라도 카페에서는 사용 금지예요. 법을 이상하게 해석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는 식으로 해석해서 막 일반 카페들 대상으로 해서 마케팅하고 있는 그 잘못된 거예요. 카페 주인들도 이거 쓰시다가 단속 대상이에요, 이거. 그 정보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카페에서 사용되는 일회용 컵 자체를 생분해 컵으로 대체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바다로 가는 것도 아니고 그게 재활용이 되는 것도 아니고 재활용이 안 되면 태워야 되는데 태운다라고 하는 것에서 생분해가 된다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일회용 컵을 안 쓰는 게 제일 좋은 거고 죽었다 깨어나도 일회용 컵을 쓰고 싶으면 재활용이 잘 되는 방식으로 일회용 컵을 쓰는 게 더 낫습니다. 그러니까 생분해 플라스틱은 그냥 환경에 버려지는 곳, 투기가 어차피 일어날 수밖에 없는 영역, 어구 같은 거 있잖아요. 통발 같은 거는 해양에서 자연 유실이 30%가 일어나요. 다음에 농촌의 멀칭 비닐 같은 거. 그러니까 이렇게 자연계의 투기가 어쩔 수 일어날 수밖에 없는 곳을 이제 생분해로 대체하는 것이 의미를 가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도 전제가 붙어요. 생분해를 대체했을 때에 기술적으로 미세 플라스틱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줄 수 있냐. 지금은 이것도 안 돼요. 그러면 일단은 생분해 플라스틱이 강점을 가질 수 있는 분야에 생분해 플라스틱이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대체시켜 나가는 쪽으로 가야지, 무분별하게 생분해 플라스틱을 다 대체할 수 있다. 플라스틱의 해결책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그린워싱입니다. 소비자들의 인식을 왜곡하는 것이에요. 미국의 쓰덕들이, 미국에서 쓰레기 덕질하는 친구들이 생분해 컵 모아가지고 2년 동안 땅에 묻어놓고 2년 동안 바닷물에 잠겨놓고 2년 뒤 꺼내본 거예요. 2년 뒤에 분해됐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했을 때 우리가 농지가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계산한 겁니다. 끝났어요. 그 겨울학교는 매해 발암물질 없는 사회 만들기, 그다음에 어린이와 여성, 그다음에 사회적 약자도 모두 안전한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해서 제도와 시민 실천을 만드는 발암물질 없는 사회 만들기 국민행동에서 매해 2월 정도 겨울에 실시하는 공부 모임입니다. 2016년부터 계속 해왔고요. 올해 2021년 겨울학교를 마치고 활동가들 그리고 시민들이 실천할 수 있는 영감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겨울학교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맛있게 식사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